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재영의 코끼리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회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작품이고요. 이주민들의 비극적인 현실,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어린 화자의 성장을 통해서 인간적인 고뇌와 상실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그 모의고사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주민의 현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주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고2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소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척박한 거주 환경과 과거의 상처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아버지와 나는 자,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10여 년 전까지 대지 축사로 쓰였다는 낡은 베니어판 문 5개. 나란히 붙어 있는 건물에 살고 있다. 자, 이런 걸로 볼 때 거주 공간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지 축사라고 하는 거 보면서 인물들의 이 가난한 경제 상황과 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니어판 문 5개라는 것은 단조롭고 개성 없는 그런 공간이죠. 삶의 어떤 황량함을 드러내고요. 1호실부터 5호실까지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도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쪽마루도 없어요. 처마도 없어요. 그렇죠? 참새 꼬리처럼 없는 게 아니라 짧네요. 비유를 써서 굉장히 짧게 처마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아침이면 이슬에 젖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일상이 얼마나 팍팍하고 개선될 여지가 없는지를 드러내는 열악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지금 드러낸 겁니다. 구체적인 불편함이 있죠. 쪽마루가 없어요. 처마는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어떤 고단함, 불편함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며칠 전, 자, 과거죠. 주인 아주머니는 자, 누런 갱지에 빈 방이 있어요라고 사무실 문짝에 써놨으니까 사무실이 이제 비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 일상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빈 방이 있다라는 걸 제시하면서 방의 묘사로 인해서 그 기대는 이제 나중에 무산됩니다. 이제 호기심으로 바라보지만 누런 갱지 이런 것들은요, 이런 소재들도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소박하고 임시적인 안내물을 통해서 이 가난하고 허술한 이미지를 이제 부각하는 그런 소재니까요.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 앞을 지나던 나는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시선으로 방 내부를 탐색하는 거예요. 독자가 함께 이 공간의 이제 음습함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호기심과 불안감이 섞인 이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벽에는 이제 얼룩이 있어요. 또 곰팡이가 있고 낙서가 가득했고 이 음습한 것들이죠, 전부. 또 황갈색 비닐장판 위로 뽀얀 먼지가 살얼음처럼, 즉 얇게 언 얼음처럼 이게 비유를 통해서 방의 어떤 정체성, 냉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자, 얼룩 나오죠, 곰팡이, 낙서, 먼지 나오죠. 이런 부정적인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좀 드러내면서 그 방 안의 모습, 방치되고 공간이 그만큼 쇠락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겠죠? 이 사무실 방 안이 비스듬하게 세워진 이 낡은 캐비닛 뒤쪽 벽에는 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작고 새까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군봉주의로 뭐 시멘트 가루, 흙덩이 막 너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마치 상처 부위에 엉겨붙은 피딱지처럼 보였다. 비유를 썼는데 또 비유가 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쥐구멍이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비위생적이고 불쾌한 존재를 통해서 그만큼 그 공간이 더럽고 또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상처 부위에 엉겨붙은 피딱지라는 거는 비유를 통해서 공간이 가진 어떤 과거의 아픔, 주인공의 그 어떤 내면적인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폭력적인 기억을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그 나의 정서적인 불안감, 뭐 트라우마를 우리 여기서 우리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총알에 맞아 쿨럭쿨럭 피를 쏟아내는 심장을 본 것 같은 섬뜩함이 가슴을 오그라뜨렸다. 자, 이런 장면들을 볼 때 극단적인 비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쥐구멍을 보고 느낀 공포와 충격, 어떤 그 심리적인 위축감을 생생하게 지금 묘사해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 단순한 이런 어떤 그 더러운 거에 대한 혐오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위협감, 또 존재론적인 불안, 이런 걸로 심화 확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소설을 관통할 때. 자, 그러한 밑바탕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미지들을 쭉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1호실에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1호실에는 이제 미얀마 아저씨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있고요. 2호실은 이제 아주머니가 삽니다. 이 방글라데시 아주머니가 살고 계시고요. 남편은 스리랑카인인데 도망을 다닙니다. 자, 3호실은 이제 비제 아저씨라고 해가지고 파키스탄 국적의 인물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4호실은 또 아빠와 나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5호실은 러시아 아가씨 마리나가 있습니다. 예. 술집에 다니는 여자로 이제 등장하니까 이러한 인물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알리의 도둑질과 이주민들의 고단한 삶이 나타납니다. 자, 알리가 결국 도둑질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는 장면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서로에 대한 무관심, 그 속에 내재된 비극성 등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에 살던 아까 그 빈방 내놓는 장면 있죠? 그 3호실 이 파키스탄 청년 알리가 있습니다. 알리. 결국 도둑질하고 이 마을을 떠나는 장면. 예, 사건의 발단이죠. 자,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거죠. 범죄. 그리고 인해서 균열, 어떤 그 평화로움이 깨지는 그 균열감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날 밤이 언제였냐면 강풍이 불던 날 밤이에요. 굉장히 불길하죠. 어둠과 소란을 틈타서 한 방을 쓰던 비제 아저씨. 그러니까 이제 독방이 아니라 비제랑 알리가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같은 국적의 사람이니까 함께 썼던 것 같아요. 돈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뭡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시하고 훔치고 도망 갔다는 걸 볼 때 취약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만큼. 자, 비제 아저씨는 송금 비용을 아끼려고 이 돈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송금 비용 아끼려고 그랬고 또 벽에 구멍을 판 거예요. 그래서 돈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금 비용을 아끼려고 이제 숨겨놓은 건데 그거를 결국 이 같이 사는 알리가 훔친 거네요. 그렇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절박함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비제 아저씨가 송금 수수료조차 아끼려는 이런 모습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고단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이날 밤이죠. 알리가 돈을 꺼낼 때 나던 조심스러운 부석거림을 아저씨는 왜 듣지 못했을까? 그쵸? 같은 방에 있는데 왜 그걸 발견하지 못했지? 라는 주인공의 그 추측이죠. 독자에게 또 질문을 던지는 식이죠. 사건의 안타까움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같은 방에 있는데 못 들었으니까 아이러니죠.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의 삶의 면면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제시해 주는 거 이런 장면을 포착하셔야 됩니다. 하긴 이틀 연속 철야 근무 계속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하죠. 또 특근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중한 업무가 오는 겁니다. 비제아씨의 과도한 노동과 피로를 설명하면서 그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인 한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방에 있었지만 이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피로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성적으로 감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설상가상에 아주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도둑을 맞은 거죠. 결국은. 자, 생계를 위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일하는지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따라 이호실 방글라데시 아주머니의 갓난아기 이제 토야 엄마입니다. 토야 엄마 뒤에 나옵니다만 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또 보채요. 저녁 내내 또 텔레비전 앞에서 시끄럽게 또 1호실에서 아저씨들이 또 떠들어대요. 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엔 취한 목소리, 이제 술을 마셨나 보네요. 노래를 불러대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우리 돈을 잃어버린 주인공도 굉장히 그 고단한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그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일상적인 소음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각자의 삶의 무게로 인해서 타인의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밤에 또 일하는 이 마리나의 직업을 암시하는 거죠. 5호실의 러시아 가씨 마리나는 아예 지금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다.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 노동과 삶의 방식이 혼재하고 있죠. 이주민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부재는 사건 당시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4호실에 사는 아버지와 나만이, 자 여기서 4호실에 사네요. 나가 일찌감치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이런 다른 이주민과는 대조적으로 외부 활동이 적고 또 내면에 침잠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이 가진 또 다른 고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라는 말 썼죠. 머릿속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어머니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고민이 많겠죠? 또 누군가 돈을 훔치느라 바삭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갓난아기가 떠들고 또 아저씨들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아가씨 말이나는 들어오지도 않고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우리는 혼란한 생각 그 집중, 어머니의 가출 이런 거에 결국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주민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비극이 공동체의 비극과 겹쳐지는 그 모습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알리는 비지 아저씨 아들의 생명을 훔쳐 도망간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은 뭡니까? 서술자인 나가 알리의 도둑질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한 생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이제 나름대로 평가하는 장면이에요. 생명을 훔쳤다는 거는 그만큼 사건이 비극적이고 파급력이 좀 크다는 거죠. 아저씨는 막내 아들의 심장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여기 온 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온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비용 마련인 거죠.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타지에 와서 돈을 아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걸 도난당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과 가족의 안위가 위태롭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마을의 불행이 너무나 흔해서 발에 차일 지경이었다. 과장법을 쓰여서 이제 비극적인 현실의 심각성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민들이 사는 공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행과 고통이 만연한 그런 열악한 지역임을 직설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불행에 대한 체념이 있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겪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개인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막 반응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 있잖아요. 자기 먹을 게 좀 넉넉하고 풍요로워야 다른 사람의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공감할 수가 있는데 자기마저 지금 너무나 불행하니까 남의 그 불행에 관심을 가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타인과 대비되는 나의 반응이 나왔어요. 비지 아저씨가 그날 새벽에 내지른 절망과 분노에 찬 비명소리는 한동안 잊혀질 것 같지 않았다. 자, 이게 이제 나의 중요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도 이 비극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저씨의 비명이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선 반응이죠. 개인의 절망이 표출된 그 상징적인 소리를 통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골난망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뼈에 새길 정도로 잊지 못한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이거죠. 그렇죠? 아저씨의 절망과 분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는 겁니다. 자, 중작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보실까요?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와요. 향수가 나오죠. 향수. 나의 불안정한 정체성.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코끼리라는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이 상징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나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서로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의 삶의 고통과 희망도 드러나요. 희망. 자, 안녕.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그러니까 나가 코끼리에게 말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대상을 통해서 위로를 구하는 심리죠. 코끼리에 대해서 말을 걸면서 위로안을 받으려는 심리. 자, 말이 없다는 것은 코끼리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그 묵묵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쳐다볼 뿐이었다. 누가요? 코끼리가. 코끼리의 시선을 통해서 이 현실을 뛰어넘는 듯한 또는 뭐 어딘가 다른 곳을 지향하는 듯한 존재감을 지금 코끼리의 무심한 눈길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연결되는 그 코끼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뒤에. 자, 그건 이제 뒤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7개의 코가 7개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롭죠? 이걸 지닌 퍼체우라라는 것은 네팔 남자들이 몸에 걸치는 직사각형의 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은사로 화려하게 수놓은 그 코끼리는, 자, 여기서 코끼리는 실제 코끼리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무늬를 넣은 그 코끼리네요. 원래 인도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그 천둥의 신이 인드라인데 이 신을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하네요. 이 코끼리가 원래 7개의 코를 가진 코끼리. 자, 그러면서 코끼리의 신화적 기원을 소개하고 있었고 화려하고 신성한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상징체였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버지 하는 거죠. 이제 창문에 퍼체를 달다가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창문에 이 코끼리를 수놓은 이 천을 갖다가
예, 창문에 달다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흥분해서 아버지 재촉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굉장히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호기심, 흥미로움을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포체오라라는 것은 단순히 옷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고향과 정체성, 또 삶의 무게와 현실을 상징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의미. 특히 이 소설에서는 이제 신화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소재니까요.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체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커튼에 수놓은 코끼리, 있죠?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코가 지금 7개인데 7개는 못 그렸네요. 원래 7개입니다.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세계의 알을 깨트리면서 코끼리의 격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이 창조신인데 거기에 그 세계의 알을 깨트리면서 코끼리의 격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렇죠? 코끼리가 신성한 존재에서 어때요? 이 기둥이 됐다는 건 무거운 짐을 떠받친 존재로 이제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화의 내용이 아버지의 어떻습니까? 비극적인 그 은유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삶의 비극이 바로 이 코끼리가 추락하는 장면과 서로 어떻습니까? 일치한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추락한 코끼리의 운명은 결국 고향을 떠나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상황과 겹쳐진다는 거죠.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 그러니까 코끼리의 이런 이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우리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들을 지금 쭉 제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슬쩍 내 안색을 살폈다. 이거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과 서로의 걱정, 서로의 그 상황을 염려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차피 그건 힌두교 신화일 뿐이야. 신이 깨트린 아리란 없는 거야. 하고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는 그 장면이죠. 그렇지만 현실의 냉혹함과 그 어떤 신화적인 위로도 통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절망감을 드러낸 겁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이런 대사의 내용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순간 못대가리에 미끄러져 엇나간 망치가 아버지의 손톱을 찧었다. 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소설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이 이제 고단하고 위태로움을 상징하는 거고요. 실수로 인해서 이제 부상당한 거잖아요. 그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힘겨운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손톱 끝에 침을 바르고 통증을 참던 아버지는 떨어진 못을 찾으려고 바닥을 더듬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고통을 이겨내려고 현실적인 문제 못 찾는 거죠. 이 집중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고요. 그의 강인함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득 나는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나의 시선에서 아버지를 코끼리에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코끼리는 곧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네요. 자,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났대요. 아버지가. 이곳은 어때요? 후미진 공장지대에 살아간 그러니까 추락한 거예요. 높은 곳에 있던 아버지가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마치 이 코끼리의 처지와 겹치는 거죠. 그렇죠? 이 삶의 비극성을 훨씬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들려온다. 노랫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자, 가늘게 떨린다라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인물의 어떤 슬픔과 고통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호실 토야 엄마입니다. 토야 엄마. 그죠? 비극적인 이 사연을 또 들려줄 것입니다. 자, 모레니에 쭉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 장면이 뭡니까? 노래 스리랑카 노래 가사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염원을 직접 노래를 통해서 제시하는 거죠.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어떻습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지난 봄에 단속반을 피해 뒷산으로 도망치다가 발목을 삐어서 결국 잡히고만 토야 아빠는 스리랑카로 추방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 두려움, 그죠? 단속반에 대한 두려움, 또 불법 체류자로서의 비극적인 운명, 추방까지 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토야 가족의 이 불행은 결국 뭐예요? 이주민들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을 대변하는 겁니다. 혼자 남은 토야 엄마는 집에서 기계 부품에 나살 깨어 버는 푼돈을 연명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겨우 입에 풀칠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뭐 한자로 삼순구식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달에 9번 끼니를 먹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가장의 부재가 되면서 이 가장이 없죠.
남겨진 이주민 가족의 어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또 열악한 노동 환경을 우리 토야 엄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훌돌리아로부터 쭉 노래를 부르죠. 예, 그럼 여기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세요. 이러한 표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스리랑카 노래 가사를 지금 인용하는 장면이고요. 이별에 대한 한탄, 그렇죠?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야 엄마의 개인적인 슬픔을 뛰어넘어서 이주민들의 공동 전체, 그죠? 공동체 전체의 이별과 상실의 정서를 담고 있으니까 이 노래의 가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빨간 글씨로 정된 거, 요거. 또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다. 나의 그 가출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김치, 미역국 냄새, 연한 레몬 냄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각, 촉각들이 쭉 열거되죠. 감각이. 그리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술을 잠이 오게 하는 신비한 살랭까지 하면서 이런 다양한 감각과 열거를 통해서, 그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이 쭉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어머니의 존재를 생생하게 떠올리는 장면이고요. 지난 과거에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던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봄에 이제 과거 회상입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냄새, 그렇죠? 기억의 냄새인 거죠. 그렇죠?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냄새. 한동안 방 어딘가에 남아 미풍이 불 때마다 언뜻었던 냄새가 났다 이거죠. 어머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이 냄새를 통해서 나가 어머니를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하는지를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방 안에서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 퀴퀴한 호라비 냄새와 지독한 곰팡내가 진동할 뿐이다. 완전히 대비되고 있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겠죠.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서 방 안의 냄새가 이제는 부정적 변화로 바뀌었다. 나의 상실감과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우리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족의 해체, 그렇죠? 생활 환경의 악화, 그러면서 나의 정서적인 공허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석의 국수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백석은 이러한 냄새,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작품 중에 하나가 국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가족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또 어머니가 만들어졌던 이런 정겹고 따뜻한 음식들이 쭉 열거돼서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 한 번 정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석의 시인은 매년 또 매번 보는 시험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도 역시 백석의 시가 나왔던데요. 꼭 중요한 시이니까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2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자, 정지용의 향수는 뭐 대표적인 고향의 그리움, 그죠? 말 자체가 아버지를 두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기는 이제 주인공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이건 아버지에 대한 감정.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연결해서 관련을 지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나의 학교 생활의 어려움과 또 무국적자로서의 비극적인 현실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장면 보실까요? 무국적자라는 거 굉장히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겁니다. 환기를 시키려고 퍼체오라를 젖혔어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과 변화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주인공이 갈망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랬더니 노란 햇볕이 반대편 벽에 있는 히말라야 달력 사진에 내려앉아 노을된다. 표현이 아주 시적입니다. 빛의 움직임을 묘사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면인데요. 이 노란 햇볕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예요. 하지만 그것이 비추는 대상이 어디예요? 차가운 히말라야, 그죠? 달력 사진이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현실과 괴리된, 동떨어진, 그죠? 이상적인 공간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현실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어떤 염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투명하고 생생한 햇빛, 이게 히말라야 지역의 그 모습이 되겠죠. 나무숲, 또 안나푸르나 봉, 잔잔하게 물결친 폐와 호수, 그리고 사탕수를 빨아 먹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 자, 이게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입니다. 풍경 묘사도 하고. 그래서 달력 속의 히말라야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죠. 또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들을 쭉 열거한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생생하다, 환하게 웃는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아버지의 고향에 잃어버린 낙원으로서의 고향을 다시 한번 부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해마다 똑같은 달력을 사요. 똑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하고 일관되어 있다는 거죠.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그리움,
또 돌아가고 싶은 그 희망, 이런 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러한 질문들, 계속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고향의 이미지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바라는 거면서 또 이해와 공감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면서 기쁨을 얻은 듯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걸까? 하지만 내 눈엔 빛을 받은 히말라야가 금으로 씌운 어금니처럼 보일 뿐이다. 중요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왜 어금니처럼, 금으로 씌운 어금니처럼 보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외형적인 화려함, 이 금은 화려하죠. 하지만 이 어금니는 금으로 씌웠다는 자체는 어금니가 지금 썩었거나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통이나 억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비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햇빛에 녹아내기 직전에 노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와는 이제 다른 거죠. 대조가 되죠. 나의 눈에는 뭐다? 굉장히 낯설고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고향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애착이 없어서 아버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달력에서 여전히 검고 굵은 동그라미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그러니까 달력에 막 이렇게 검은색으로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라든가 불안감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시간의 날짜, 그 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면, 그죠? 이 폐와 호수, 또 안나푸르나봉, 또 아이들이 사탕수수를 먹고 환하게 웃는 장면,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이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연상하게 하는 달력의 내용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다. 나의 내면이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좌불안석이다. 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알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상하게도 입에서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와요. 자기 통제가 어려운 거죠. 학교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내 긴장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게 귀찮고 또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압박,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억눌린 감정들이 집에서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죠? 나의 심리적인 어떤 피폐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건이 있나 보네요. 소영이 오빠가 친구들을 데리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로 왔어요. 이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구체적인 사건의 발단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는데 수업이 시작된 뒤에 교실로 들어갔다. 그만큼 뭡니까?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는 행동들은 굉장히 나의 어떤 수동적인 태도와 두려움, 또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를 잘 드러내줍니다. 이 문장이. 겁이 나서가 아니었다. 겁나서 숨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대1이라면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덤벼드는 거예요. 집단 괴롭힘인 거네요. 쥐잡듯 나를 짓밟는다면, 그죠? 극심한 모욕감과 존재의 말살에 대한 공포를 비유와 가정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를 볼 때마다 누구든 그 장면을 떠올릴 게 뻔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고통, 지금보다는 미래의 이 상흔 때문에 겪는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 단순히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자존심, 또 사회적인 어떤 시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집단 괴롭힘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겁니다. 참 그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가 단순히 겁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것만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결국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 사회적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을 토로하는 장면이고요. 나의 내면이 얼마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아기 손바닥만큼 작아진, 그렇죠? 나의 내면적 희망이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와 비유를 통해서 희망이죠. 퍼체오라가 흔들릴 때마다 놀란 듯 부르르 떤다. 자, 나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심리 상태를 지금 반영하는 거고요. 감정입, 우리 시에서 말하는 감정입 의인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갑자기 잠이 몰려온다. 아버지처럼 고향 가는 꿈이라도 꿀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건 뭐예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도피 심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버지처럼 고향 가는 꿈을 꿀 수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밤마다 아버지는 낡은 춘바를 입고
고향 말로 찾아가는 꿈을 꾼다. 자, 춘바라는 건 이제 전통적인 이 외투 옷입니다. 자,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 또 회귀의 욕망을 우리 볼 수가 있죠. 꿈에서 나타날 정도로. 이 낡은 춘바라는 것은 그의 삶의 흔적이 드러나는 거고요. 고단함, 낡은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고단하지만 또 따뜻한 과거의 삶을 또 상징할 수가 있겠죠. 고향이란 뜻, 전통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춘바에서. 자, 노란 유채꽃 언덕 넘어 보이는 눈부신 설산, 또 낯익은 황토집, 정다운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고향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 고향 모습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잃어버린 낙원으로서의 고향의 이미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색채 대비라든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꿈속 고향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안식처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서 아버지는 가녀린 꽃, 뭐 여러 꽃이 흐드러지고 고향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가족과 또 친지에 둘러싸여서 달과 바트, 뭐 여러 가지 반찬, 토마토 양념을 발라 구운 첼라를 시컷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속 고향의 모습을 이제 오감을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가족의 따뜻함, 또 풍요로운 음식, 공동체의 따뜻한 유대감, 그가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제시했어요. 그래서 현실에 없는 결핍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룬 짝이 나왔죠. 그만큼 뭡니까? 현실은 고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날 공항에서 비행기로 오르려고 하면 누군가라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되겠죠. 한국 사회의 어떤 잔도적 장벽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아버지 앞을 탁 가로막으면서 거칠게 끌어낸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은 결국 좌절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실이 고통이 꿈속에서조차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에 내 가족이 있어. 제발 보내줘. 일자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내 청춘도 거기 두고 왔단 말이야. 제발 보내줘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그의 간절함과 비극적 상황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잠꼬대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절규, 또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이죠. 어떤 속박과 압박을 받고 있는 아버지의 불편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차별과 편견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한국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 상황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잠꼬대 끝에 몸을 벌떡 일으키는 아버지는 매번 황급히 사방을 둘러봅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함을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도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러고는 땀으로 흥건해진 속옷을 벗으며 어둠 속에서 긴 안도의 숨을 내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안도감을 보여주지만 현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리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보다 낫겠지. 그렇죠? 아버지와 비교를 하네요. 그만큼 나는 더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난 태어난 곳은 있지만 고향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현실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나의 비극을.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서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적인 행정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서 희생자인 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겐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법적 상태로 부재의 상태라는 거죠. 사회적 어떤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에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렇죠? 학교에서조차 청강생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적과 호적이 없다 보니까 정식으로 학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소외감을 받게 되고 또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가 되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이유가 제시됐죠.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태어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아이. 바로 그것이 누구다?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가장 비극적이고 핵심적인 정체성을 지금 이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2세의 어떤 그 불안한 정체성.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모순덩어리이자 부조리함을 내포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나라는 존재가 어때요? 사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비극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제시해주는 대사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인물들 나아가 나오고 1인칭 주인공이 나오고 아버지, 뭐 알리, 비지 아저씨 쭉 나오니까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 주제는 이제 성장 소설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성장 소설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나의 불완전한 정체성과 힘든 현실 속에서 내적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과정이 이제 제시되는 것이 이제 성장 소설이니까요. 성장 소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긴 내용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교사형 정리본과 문제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총 660문제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자 김재영의 코끼리라는 소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